안녕하세요. 캐논한만 진행하겠습니다. 토요일 순서입니다. 매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경 공항에서 북한 모란봉 악단이 지금 목격됐습니다. 내일 모레 공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전격 공연을 취소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경민대 강명도 교수와 송지영 전 북한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북한 소식을 4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당초 준비했던 소식은 베이징을 올린 김정은의 모란봉 외교였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망가져버린 김정은의 모란봉 외교가 됐습니다. 네. 갑자기 왜 이 모란봉 악단이 공연하기 몇 시간 전에 북한으로 돌아가는 아니, 모습이 이거 이해가 안 네, 됩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아니, 찍힐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 북한만이 할 수 있고 또 북한에서 김정은만이 지시 내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비공개로 간 것도 아니고 몰래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평양 육전에서 기차 타는 모습, 베이징에 비행기 내린 모습도 예, 다 보도했거든요. 이 화면 나오고 있는 지금이 모습이 지금 베이징 공항에서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한 모습인데요. 사실 지금부터 몇 시간 뒤에 저 사람들은 무대 위에 내일 모레 계속 공연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오늘 잠시 뒤부터 이 비공개로 이 중국 고위급들이 모인 자리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첫 공연을 벌일 예정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리허설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다. 이제 오늘부터, 어제 리허설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다고 했다면 리허설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서 모든 음악과라든가 이제 스피커, 방송, 라디오 이걸 다 맞춰보고 그리고 리허설을 했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격 취소한 것은 제가 봐서는 김정은이 지시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 왜 김정은이가 돌아오라고 지시 내렸을까? 제가 생각하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뭡니까? 이번에 공연 3일째 다 일반인 대상으로 아니고 간부들을 상대로 하게 했는데 그쵸. 특히 첫 번째 날에는 비공개로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공개라는 건 그만큼 간부들이 비중 있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비공개로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나 일반 중간계층 간부나 그냥 고위층 간부가 나면 비공개로 안 합니다. 하다못해 시진핑 주석은 안 나라도 정치국 상무위원, 말하자면 유인산 정치국 상무위원 정도의 그런 인물이 와야 되는데 그런 고위층이 와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고위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니까 이건 비공개로 할 필요도 없는 일반 간부들밖에 안 나왔다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러면 이 모란봉 악단이라는 건 누구 악단입니까? 김정은이 자기 친이들하고 부를 정도로 최고의 악단이라고 얼마나 며칠 전에 한 달 전에도 공원배우 치고 인민배우 치고 주고 우리나라 최고의 악단이라고 떠들고 선전해주고 그리고 이번에도 갈 때 저렇게 크게 내세워졌는데 그리고 공을 많이 들였는데 기껏 나온 사람들 보니까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이 최고 존엄을 깔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 최고 존엄을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죠. 그럼 충성심을 발해서 이 사람들이 아마 어떻게 우리 김정은 동지가 파견한 우리 예술단은 이렇게 비공개로 하는 이 공연에 이런 간부들 하나도 나오지 않을까. 고위층 간부가 단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걸 아마 이걸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일 국방위원장이 사진 찍은 거 봤었죠. 대구에서 유니버시아드 공개할 때 프랑카드 걸렸을 때 예. 자기 김정은 국방수령님이 지도자 동지가 비 맞는다고 사진이 비 맞는다. 네, 그 나무에서 걸어달라고 하면 덩덩 울면서 가슴을 포개가지고 부담 꼬았던 사람들 기억나실 겁니다. 예. 하물며 김정은 살아있는 최고 권력이란 김정은이 보냈는데 거기에 나온 간부들이 맞지 않으니까 우린 이런 자리에서는 공연을 못한다. 네.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가 보냈는데 비공개로 이렇게 했는데 감히 우리 최고 사령관 동지 김정은 동지의 존엄을 무시할 수는 없다. 보고 했겠죠 거기다. 그는 김정은에 바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그래서 아마 이런 사회밖에는 될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이호설까지 끝낸 상태에서 그쵸. 거기 무슨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면 다음 날로도 미룰 수 있고 뭐 위험한 테러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목숨 바치면서도 공연하는 게 원래 북한의 습성인데 그런데 전격 돌아갔다는 것은 아마 제가 봐선 거기에 참석한 중에 이 고위 관료들 중에 문제가 있었다. 고위 관료가 나오지 않았던지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 최고 전원과 관련해가지고.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본인의 의도가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당초 북한 조선중앙TV는 모란봉 악단을 중국에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으로 전격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당초 의도 한번 들어보시죠. 모란봉 악단의 진선 방문은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의정을 두터이 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바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격 돌아갔습니다. 당초 이런 얘기도 있었죠?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그쵸. 오늘 공연에 올 거다. 그 비공개로 해서 1차 공연은 비공개로 하게 됐다는 것은 비공개는 그만큼 최고위층이 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쵸. 예. 고위층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폭리위안 여사가 안 오면 하다못해 정치국 상무위원회도 와야 되는 그런 급도 안 왔다고 봐야 되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미리 리허설까지 몇 시간 전에 할 정도면 네.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이 아마 참석할 것 같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비공개로 하는 거 봐서는 아마 취소하셨어요. 최고 지도자가 오려고 하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 주석이 참석할 수도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국가 주석이라는 게 바쁘면 뭐 예술당국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 일이 많은데 예. 그러면 뭐 폭리위안이던가 아니면 정치국 상임 부주석급이라도 와야 되는데 국급도 오지 않지 않았냐. 저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 최고 존엄을 무시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술인들은. 예. 그러면 북한은 최고 존엄 때문에 장성태까지 날아가는 세상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그냥 묵과해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면 현송원이나 거기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날아갈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전격 보고를 했고 김정은이 열받으니까 가뜩이나 지금 중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안 가지고 있던 김정은이 바로 돌아오라. 우리 중국 필요 없다. 중국 돈 필요 없어도 된다. 조중 친선이 뭐 다 깨져도 좋다. 돌아오라. 이거는 이게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미 예수단 하나가 돌아간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조중 친선은 둘째치고 친선은 둘째치고 이제 조중 관계가 회복 불가능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 정리를 해보면 오늘 당 간부들 고위층을 대상으로 공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공연에 예를 들어 폭리위안 여사라든가 당 고위 간부가 참여를 안 하니까 그렇죠. 김정은의 악단이 갔는데 하급 관료만 있다. 그래서 공연 중지. 우리 중국하고 친선 깨져도 좋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교수님 말씀에 설득력이 있는 게, 예. 저 이제 모란봉 악단은 김정은의 이제 친위대 선동 예술의 이제 친위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중국에 가서 피로써 맺어진 혈맹이라는 게 50년대 때 한국 전쟁 이제 발발했을 때 중국에 항미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다 죽어가다가 이제 다시 밀고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맨날 그 피로써 맺어진 그 혈맹을 강조한다는 게 요즘처럼 중국하고 북한이 이제 안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에 가서 이제 북한의 이제 모란봉 악단이 중국에 가서 맨날 이제 피로써 맺어진 그 혈맹을 강조하면 분명히 그 노래가 나올 겁니다. 압록강 푸른 물이 영원하듯이 이 노래를 맨날 부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중친선의 이거는 깨질 수 없다. 이걸 강조해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게 옛날에 그걸 이제 강조함으로써 조선과 중국은 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런 걸 자꾸 보여주고 그걸 이제 해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공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네. 거기에 자기네가 원하는 비공개적인 기득권적인 인물들이 안 나오고 핫바지들이 좌석을 채웠기 때문에 그게 아마 보고가 들어가서 김정은으로서는 화가 났겠죠. 감히 내가 보낸 친위 부대에 이런 핫바지들로 좌석을 다 채워 당장 돌아오라. 이렇게 할 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중국도 거죠. 네. 아마 그렇게 비공개로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비공개라는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공개 그렇죠. 자체는 거기 중요한 간부들이 나올 때 비공개로 하는 건데 비공개 공연을 한다고 선포해놓고 갔는데 불구하고 비공개로 할 대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지금 돌아가는 모란봉 악단의 표정을 보면 표정이 굉장히 굳어 오둡죠.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네. 오둡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한테 보고하니까 거기서 자기네들이 바랐던 인물들이 고위층들이 안 나왔는데 불구하고 보고 하나 그대로 했다면 만약 경우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추궁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당에 보고하고 김정은한테 보고하니까 김정은이가 화딱지가 나니까 아마 당장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돌아갔어요. 이건 외교 관리도 엄중한 외교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하기로 했다가 평양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내일 모레 공연했는데 평양에서 안 떠나고 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전 중국 인민들한테 지금 관심이 다 거기 쏠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중국 인민들한테도 국민들한테까지도 몽땅 다 거기 쏠려가지고 온 언론 뉴스가 지금 모란봉 악단에 관심이 가 있었는데 이걸 전격 파기하고 돌아간다는 건 이거는 정말 어떤 외교 관례 무슨 김정은이가 푸틴이나 러시아를 방문하라고 오라고 했을 때 초청했는데도 가기로 했다 한 주일 전에 안 가고 못 간다고 사정해서 못 간다고 통지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이죠. 예. 왔다가 돌아갔다는 걸 공연 안 하고 공연하려고 다 거기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연하러 갔다는 건 그만큼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중국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행위죠. 이것도 반대로 보면. 예, 김정은이 네. 내부 경제적으로도 경제도 좀 잘 해야 되고 대외 관계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고 등등에서 본인도 외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뭐 판을 깨버리는 이런 무리수. 완전히 판을 깨버렸다고 이 봐야 무리수를 둔 이유는 뭐로 그러니까 보십니까? 중국의 얼굴에 완전히 목치를 해도 안 아니 근데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무리를 한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터 지금 중국하고 북한 관계는 서로 안 좋았다가 완전히 냉랭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8월 달에 있었던 잘 아시겠지만 목함 지뢰 사건 때문에 남북 관계가 격화됐을 때 막 전쟁 선포하고 막 우리 포로 막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간다고 막 우리 협박할 때 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뭐라면 이런 무모한 도발 하지 말라니까 노동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어떤 나라도 우리 자의적 조치를 취하는데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딱 못 박았잖아요. 그만큼 관계가 안 좋았다가 10월 11일 맞으면 당창건 10월 10일 70도를 맞으면서 유인산이라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오면서 다시 그래도 김정은이 화가 좀 풀어줘가지고 내년에 5차 당대회도 있고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걸 회복시키는데 포석으로 깔으려고 보냈는데 네. 역시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정부는 나를 알기 우습게 한다. 이렇게 하기로 해서 다 보냈는데 불구하고 그 고위층, 자기네들이 바랐던 인물이 한 명도 안 나왔다. 이건 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너하고 안 좋으면 좋다. 끝까지 가려면 갈래보자. 그리고 요새 또 수소폭탄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또 핵실험 문제도 핵실험도 만지작거리니까 오히려 김정은으로서는 그래 너희 중국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나는 내 길 간다. 핵폭탄을 간다. 핵실험, 뭐 미사일 발사 그래 한번 해보려면 해보자는 그런 배심도 있는지 모르죠. 저희가 네. 사실 두 번째로 두 번째 준비한 소식을- 뉴스가 이거였거든요. 네. 김정은 내년 중국 간다. 이 얘기가 북한 중국 쪽에 있는 고위 관료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뭘 타고 갈고 말고 내년 상반기 중국 못 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지금 저는 못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당분간 저중 관계는 완전히 파탄됐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김정은이 자기 저놈을 짓밟아서 돌려세웠다고 하지만 반대로 말하게 되면 중국의 저놈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린 거거든요. 예. 아니 초청을 했으면 거의 간부가 오든 그래도 거기서 어느 정도 간부가 나갔으면 공연을 하는 게 그게 외교관리상 맞는 거지. 자기가 직접 예. 최고 지도자란 국가 지도자가 보낸 예술단을 다시 또 최고 지도자의 명령으로 철수시켰다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존엄을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네. 국가의 존엄, 그 국가에 대한 걸, 중국 국가에 대한 걸 국민들까지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중국과 북한은 이미 이제는 돌아설 수 없는 강까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냉랭한 무기는 당분간 흘러가는데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가 중국에 갈 명분도 없고 중국 국민들이 내일부터 분노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겠습니까? 저는 당분간 뭐 김정은이 중국 간다 만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 저중 관계가 뭐인가 문제가 틀어질 것 같다. 더 네. 냉랭한 분위기로 당분간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국 국민들이 북한 뭐죠? 곰 삼형제인가요? 무슨 뭐 예, 돼지 찐- 삼형제 예, 얘기하고 찐쌈빵, 예, 네. 돼지 홍보 삼형제. 그리고 가뜩이나 중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편치하는 싫어하는 게 많은데 이쯤 되면 뭐 중국과 북한과의 교류, 경제 교류, 민간 교류 판이 심하게 깨지겠는데요? 그 한동안은 또 중국과 이제 북한 관계가 서운해지다 못해 정말 이게 좀 냉랭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모란봉악단이 중국에 가서 공연한다는 거 지금 다 이슈가 돼서 초점이 비춰져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모란봉악단을 다시 돌아와라 해서 지금 다시 되돌아갔다 이러면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각도가 김정은은 역시 그때그때 달라요. 성격이 자기 이제 그 화가 나는 걸 잘 분노 조절을 잘 못하네 이런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 아주 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미지가 더 이제 절약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가 저렇게 된 전격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이 장성택이 처형된 지 딱 2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저 현성월 단장을 중심으로 한 모란봉악단이 오늘 중국에서 공연을 했으면 예. 처형당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처형당할 뻔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보고를 한 거죠. 만약에 그런 관계, 이거 우리가 공연에도 뭐 처형까지는 아니라도 여기까지 왔으면 하고 가야 된다는 그 입장은 현성원이 들고 그걸 데려간 최신가요? 그 예. 헌정부 제1부부장을 비롯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알 겁니다. 왜 중국 관계가 얼마나 치밀한, 양국 관계의 발전되느냐 아니면 친선관계가 도모되느냐 아니면 파탄되느냐 이 종점에 있는데 이걸 공연 안 하고 사람들 간부들이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격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게 되면 왜 내가 갔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비공개를 할 필요도 없는 그 공연 너희가 공연했냐 왜 나한테 보고 안 했냐 이래서 처용뿐만 아니라 다시는 살아남기 힘드니까 이걸 보고하실 수밖에 예, 없다고 보는 이대로 공연을 강행했다가는 김정은 심기를 건드려서 저 악단이 북한에 돌아가서 뭐 장성택처럼 처형은 안 되더라도 그럴 수가 있다. 혹시 교수님, 예. 김정은이 원하는 만큼의 고위 간부가 공연장에 안 와서 판을 깰 수도 있지만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 공연을
하는 준비하는 전후 과정에서 김정은의 북한 내년 방북을 당국자끼리 협의를 하다가 그게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아닙니다. 그럴 제가 가능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나면 왜냐하면 예. 거기는 그 김정은이 방중하는 그거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 안 갔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손전부 부부장이라는 사람이 갔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이 말 자체로 예술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이 외교 회담이라든가 아니면 최고 지도자의 방중과 관련된 회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냥 예술단 데려간 공연만 하고 와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은 방중 것 때문에 이미 방중하고 관련돼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 밑에서 벌써 가기 전에 이미 다 했어야죠. 방중 관계는 먼저 다 하고 그다음에 이거 예술단이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문제는 아니고 제가 봐서는 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전격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김정은 최고 전문과 관련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북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급하게 취소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아, 있죠. 그건 김정은이 죽었을 때. 그런데 김정은이 죽었다는, 이제 우리가 6시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이 죽었다는 뉴스가 안 나와요. 이제 북한 예. 조선중앙TV 6시 뉴스를 받았는데 안 나옵니다. 그냥 여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국가공헌합창단이 그러니까 이미 싫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중국에서 공연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노동신문 오늘 나왔는데 그 노동신문 1면, 2면, 3면을 해소를 하는데 국가공헌합창단은 우리 선군혁명의 나팔수이라고 딱 나왔던 거죠.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그걸 봐서는 이 나팔수가 우리 자기네를 선군혁명을 선전하는 나팔수 아니에요. 그 나팔수들이 한 150명, 200명이 갔는데 모란봉학당과 함께 갔다고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못하고 왔던 거죠. 그럼 여기 지금 맞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가공헌합창단이 지금 열렬하게 김정은 선군혁명을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대문짝만하게 넣고 공연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데 왔다는 것은 이자 그거하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전원과 관련되지 않으면 전격 철수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저희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북한과 중국 공개가 파국을 맞으면 북한이 더 위험한 도전적인 무리한 무력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래 예. 심사가 뒤틀리고 몇 년 동안 되도록 한 4년이 되도록 집권 4년이 되도록 시진핑 주석이 계속 냉대하고 받아주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과 수차례 만나고 네. 뭐 국빈 대우로 해가지고 옆에까지 열병식장에 저 촬영회를 멀찌감치 세워놓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심기가 안 좋았던 김에 이번에 자기까지 무시한다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권위와 존엄을 무시했다고 보니까 그럴 바치고는 이미 중국하고 다시는 상대 안 하겠다는 속심이 깔려있지 않으면 전격 철수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 예. 자기가 방중을 하고 내년 5월 달에 있을 7자당 대회 때 중국의 힘을 빌리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뭘 협정이 돼? 러시아 전력공업성 부상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북한 호텍이라는 전력공업상 부상하고 협정조회를 체결하는데 경제적으로 협정 체결하는 게 오늘 지금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안 가더라도 우린 러시아가 있다는 그런 좀 배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있다. 네. 네. 혹시 배경에 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중국이 그만큼 환대를 해주지 않으니까 네. 역시 틀어진 거. 그러니까 네. 중국 니네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친하게 지내. 우린 당신하고 끝.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격 철수하지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망신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이 망신이다. 김정은이 망신한 게 아니고 아니 요란하게 언론에 떠들어놓고 중국 언론이 중국 국민도 여기에 관심이 많다고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놓고 지금 비공개로 한다고 했는데 한 몇 시간 앞두고 바로 철수시켰다면 이게 뭐 이런 관례가 다 있어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망신을 당했겠냐고요.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뭐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요란하게 예술단 김정은이 파견한 노란봉학단 친일 예술단이 와가지고 공연한다고 했는데 그래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민주라는 게 그 민족 호텔입니다. 민주. 예. 이 민족 호텔이라는 거 그래도 5성급 호텔이다 잘 대우해주고 다 옆에 그 가까운 그것도 대국원이라는 건 평양 대국장과 같은 중국에선 가장 큰 국장인데 거기다 지금 하기로 다 안패해놓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격 철수하겠다고 갔다면 이건 중국에 대한 권위와 존엄을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한개 국가를 아니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화가 나도 이만저만 오히려 중국이 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제 언론 보면 아마 굉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화가 났습니다. 그럼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북한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끊고 북한을 압박을 당하게 됩니까? 그럼 역시 중국 김정은은 어디 올라튈지 모르는 정말 철부지 아이를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시진핑 주석이 지금까지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던 것은 공포 정치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충성을 했던 많은 간부들 무자비하게 총살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총살하고 해서 받아 안 줬댔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걸 내버리고 수수방관하게 되면 계속 핵실험하고 수소폭탄까지 만든다고 떠드는데 관리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유인산 정치국 상명을 보내서 좀 관계 도모를 했는데 이번 하는 행위를 봐서는 제가 봐서는 시진핑 주석도 아마 혀를 찼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모란봉 악단이 정오쯤에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참, 이런 외교적 결례도 이런 결례가 없다 싶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사소한 뭐 공연화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북중 관계의 근본적인 파탄을 의미한다. 뭐 네. 그런 말씀이셨고요. 어찌됐건 저희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북한은 더 핵 개발로 정진을 하겠네요. 그쪽으로 더, 예. 네, 그렇죠. 이제 이번 관계로 인해서 김정은은 자기만의 배짱을 내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핵 실험이라든지 자기네가 만드는 수소폭탄이라든지 그런 데 좀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예.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쪽으로 배짱을 아마 이제 부릴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참 걱정인데요. 참 혹시 김정은, 또 김정은이가 혹시 유고 상태가 돼가지고 갔는지도 모르죠. 거기서 노래 부를 수는 없잖아요. 김정은이 친위대 악단이 김정은이가 지금 뭐인가 뇌졸중이 걸리는 뭐인가 생겼는데 여기서 뭐 우리 김정은 원수님 만세하면 또 노래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전격 철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고 전원과 관련된 김정은이 최고 전원과 권위와 관련돼서 그게 지금 무시해버리는 거 하나 하고 하나는 김정은이 뭐인가 신상의 일이 생겼다. 왜? 북한이라는 나라는 신상의 일이 생겨도 발표 안 하거든요. 오늘 노동신문이나 예. 조선중앙통신에는 안 나왔지만 뭐인가 김정은의 신상에 이상 생겼던가 둘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런 돌발적인 김정은의 행동이 어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연을 앞둔 공연단을 갑자기 철수시킨 북한의 김정은은 원자폭탄보다 수백 배 위력을 갖고 있는 수소폭탄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뿐일 것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국군은 한미연합 도하훈련을 펼치면서 유사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인균의 군사 X파일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식 들으셨죠? 네. 황당합니다. 이 참 김정은 참 희한한 사람인데요. 네. 모란봉 악단 본인의 직속 친위 악단이죠. 네. 가다가 야, 만도 참 오늘 이제 남북 당국자 회담, 차관급 회담이 예.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틀째. 개성공단에서 그리고, 열리고 네, 있죠. 개성공단에서 열리고 있고 또 베이징에서는 김정은의 친위 악단이라고 할 수 있는 모란봉 악단이 가서 북중 관계 개선의 서막을 알릴 것이다. 즉 그와 연동해서 남북 관계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북중 관계의 파탄은 결국 또 남북 관계의 악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예. 또는 그것이 또 반대로 예. 북중 관계의 파탄이 결국 북한이 어떤 경제적으로 기댈 때는 남한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당국자 회담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예. 네, 일단 지금 북한이 수소폭탄에 대해서 최근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말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수소폭탄 언급했는데 수소폭탄 언급한 거 처음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수소폭탄이다. 네. 이렇게 언급한 건 처음이고요. 예. 과거 2010년도에 핵융합 기술 보유 이런 말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놓고 수소폭탄 보유, 강대한 핵 보유국, 핵 보유국 앞에 또 강대한이라고 붙였거든요. 네. 그 강대한이라는 것은 결국 핵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했다. 이것을 결국 수소폭탄 보유를 과시를 하는 듯한데 정말 되었을지는 이제 또 더 지켜봐야죠. 예, 대표님,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모란봉 악단을 정적 철수시킨 배경에는 북한 김정은이 나 중국과 파탄나도 좋다. 우리 갈 길 간다. 그 말이 나온 그런 행동을 한 직전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수소폭탄이 제가 보니까 너무나 위력이 셉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터진 원자폭탄이 15킬로톤. 이 15킬로톤 정도의 수십만 명이 일시에 몰살을 했습니다. 15만 명이 죽었죠. 그런데 수소폭탄은 이것의 700배의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1952년도에 비키니 섬에서 실험을 했는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됐죠? 그렇습니다. 거의 뭐 죽음의 땅이 돼버렸습니다. 남태평양의 비키니 환초라는 곳인데 예. 거기에서 이제 52년도에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었어요. 그럼 수소폭탄과 일반 원자폭탄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예. 네. 1950년도에 실험한 것인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자폭탄은 그 기폭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폭발을 하려면 기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폭이라는 것은 일으킬 기, 폭발을 일으킨다 하는 건데 그 기폭 장치가 바로 그냥 재래식 폭탄이에요. 재래식 폭탄을 꽝 터뜨려서 그것을 그 내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 분열을 유도를 합니다. 따라서 그 재래식 폭탄을 가지고 어떤 그 핵 분열을 일으켜서 핵 폭발을 하는 것이 기존의 원자폭탄이고요. 예. 그럼 수소폭탄은 뭐냐면은 그 핵폭탄을 가지고 그것을 기폭제로 씁니다. 일반 원자폭탄은 재래식 폭탄을 기폭제로 쓰는데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을 기폭제로 써서 거기에 예. 있는 삼중수소란 것을 가지고 핵융합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냥 원자폭탄은 핵분열이고 수소폭탄은 핵융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비키니 환초의 이 실험만 할 때만 해도 액체 상태의 그 수소를 가지고 핵융합을 일으켰는데 이게 뭐 너무 그 덩치가 컸어요. 그래서 소련이 고체 상태의 중수소와 리튬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고체 그렇죠. 상태의 예. 수소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폭탄이 아주 덩치가 작아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아까 15킬로톤이라고 하셨는데 15, 16킬로톤 정도 되고 이 수소폭탄은 기본적으로 1메가톤 이상입니다. 즉 1000킬로톤 이상이죠. 와,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 좀 화면에도 너무 공포스럽고 위력적인데 북한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좀 조금 과장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핵 보유국 중에서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다 핵 보유국이고 예. 그리고 이제 더 추가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 보유국이고 예. 이스라엘이 핵 보유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이 8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 나라는 수소폭탄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중에서 4개 나라만 수소폭탄을 생산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국을 뺀 4개 나라입니다. 예. 영국은 수소폭탄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와 파키스탄은 수소폭탄을 아직 개발을 못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북한이 과연 수소폭탄을 개발했을까? 이것은 아직 의문은 듭니다만은 예. 개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뉴스긴 한데요. 조금 전에 모란봉 악단을 철수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파탈에 빠뜨린 김정은, 이 뉴스를 들으니까 한미연합 도하훈련, 한미연합 도하훈련이라는 게 우리가 강 넘어서 평양으로 진격하는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작계 5027 예. 또는 그 요즘 새로 나온 작계 5015 이런 여러 가지 작계는 결국은 통일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공격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지만 막아내기만 하진 않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이제 역습을 펼치죠. 반격을 예. 해서 평양을 점령하고 더 와. 나아가서 압록강까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은 우리는 이 지형상 강이 많습니다. 저기는 예. 지금 뭐 영상 설명 좀 해주시죠. 갑자기 지금 막 이제 저게 펼쳐지네요. 부교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그 육군 공병에 있는 예. 모터보트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부교를 지금 밀어서 다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대규모로 건널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예. 기본적으로 임진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선강을 보시죠. 지금 네. 평양에 북한에서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네. 진격을 한다. 서울에서 이쪽으로 뭘 임진강 건너서 그다음 예선강 건너는 예선강, 건너서 대동강을 건너야 평양을 점령하죠. 이 세 개 강을 넘어야 평양을 그리고 점령하군요. 평양을 예. 점령하고 나서 중국군이 못 내려오게 신속하게 북쪽으로 가서 또 청천강까지. 청천강을 건너서 아. 압록강에 진을 쳐야 우리의 통일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은 얼마나 빨리 이 강을 건너느냐. 예. 우리도 6.25 때 낙동강에다가 방어선 쳐서 결국 막아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북한도 이 강에다가 방어선을 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 강을 건너느냐가 바로 얼마나 빨리 통일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예. 피를 적게 흘리고 얼마나 중국군이 더 적게 들어오느냐.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미연합군인데 미군들은 주로 지금 사막에서 전투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사막엔 강이 없으니까 음. 그냥 무작정 달리는 건 잘하는데 이런 걸 잘 안 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미연합군이 정기적으로 이러한 그 훈련을 하면서 미군과 같이 강을 건너는 훈련을 한 것이죠. 이제 내용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문교, 부교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영상은 부교를 만드는 장면인가요? 조금 부교를 전에? 만들 예, 지금은 문교는
뗏목. 네. 문교는 그 한- 뗏목처럼 하나하나의 어떤 그 장치를 가지고 거기다가 전차 아, 이게 탱크가 뗏목 뭐- 같은 건데 여기에 전차 한 대 싣고 건너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해서 그냥 하나하나 빨리빨리 이렇게 건너게 되는 것이고 예. 부교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문교죠, 지금. 예, 문교입니다. 예, 문교. 예. 그러면 이제 몇 대의 탱크가 이제 강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강 건너편에 있는 적을 이제 소탕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강 건너편에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공병들이 대규모로 와가지고 부교를 만들죠. 부교를. 하나의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 대규모로 이제 줄을 서서 우리 군이 아, 하는 거죠. 저게 다리가 물에 떠 있는 다리인가 보죠, 저 부교가? 뜰부자, 아, 다리교자에서 그렇군요. 부교죠.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옛날에 그 서울이 함락됐을 때 그 한강 다리를 다 끊었지 않습니까? 예. 북한도 예선강에 있는 다리 또 대동강에 있는 다리 다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리가 없으면 이 탱크나 뭐 이 거대한 장비들이 건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 병력들도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규모 수송을 위해서는 이제 부교를 만들고 그 전에 문교를 만들어서 빨리 어떤 그 정찰 부대를 보내서 그 부교를 놓을 건너편 강을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 부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규모로 도하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 다리 하나 만들려면 뭐 어떻게 굉장히 장비가 많네요. 저거 어떻게 뭐 이렇게 신속하게 하려면 그거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 그 CH-47이라고 하는 치누크 헬기, 아, 우리 치누크 육군이 헬기. 이제 수십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치누크 헬기가 아주 덩치가 큽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저렇게 그 부교들을 달고 가서 예. 강에다 떨어뜨려 주면 그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터보트들이 가서 그것을 수거해서 다리를 다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합니다. 저기에 지금 이제 다리로 변하는 거네요. 저렇게 이제 강에다가 떨어지면 저것이 바로 펼쳐져서 다리의 형상 중에 하나의 피스가 되죠. 예. 그러면 이제 퍼즐 맞추듯이 공병 모터보트들이 와서 그것을 하나하나 맞추어서 다리를 결국 만들게 예. 되고 뭐 그 위에는 이제 코브라 공격 헬기나 아파치 공격 헬기들이 북한 어떤 그 지상 부대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늘에서 엄호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저런 다리 없이 막 지나갈 수 있는 전차나 그 무슨 공격 무기도 있다면서요. 예, 탱크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요. 예. 우리 그 K-21 전투 장갑차가 있습니다. 장갑차. 그것은 이제 물에 뜨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그 어떤 튜브가 양옆에 있습니다. 장갑차가 물 위로 가네요. 예. 네, 우리 육군이 자 그러면 평양까지 신속하게 진격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그 언제 다리를 놓고 다 하겠느냐. 네. 그래서 육군이 저 K-21을 만들 때 ROC를 설정할 때 스스로 건널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오. 라고 해서 저 튜브를 만들었어요. 저 튜브 때문에 뭐 사실은 어떤 그 테스트 하다가 조종수가 익사하기도 하고 그런 불행한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저 튜브로 인해서 강을 보다 빨리 점령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강을 보다 빨리 예선강과 임진강 대동강을 건너면 평양을 보다 빨리 점령할 수 있고 통일도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런 날이 오기를 바라야 되는지 안 바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평화적으로 평화적으로 우리가 해야죠. 통일이 돼야 되는데 저런 날이 오면 또 우리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남사군도 중국과 일본, 미국 간의 갈등이 있는 남사군도에 미국이 지구 최강 전투함을 보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이제 미국이 예. 2013년도에 진수한 줌 왈트라고 하는 주말트, 스텔스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스텔스 이지스. 뭐 어렵네요. 예. 그러면 보시죠. 이지스 구축함인데 스텔스입니다. 스텔스. 예, 예. 이게 그 우리 F-35나 F-22 이런 스텔스 전투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덩치가 너무너무 큰 군함인데 예, 예. 군함이 스텔스입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뭐 생긴 거 봐도 뭐 거의 뭐 우주전함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예. 저 앞에 보이는 저 볼록한 뭔가 두 개가 있는데 예. 저게 바로 AGS라는 함포예요. 저게 155mm인데 사정거리가 무려 100km 이상을 날아갑니다. 와. 그러면은 저게 지금 그 우리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보다도 한 2배 정도 크기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보기에는 조그만 어선, 한 5톤짜리 어선보다 더 작게 보입니다. 아. 즉, 안 보인다는 말이죠. 저기 안 보인다. 예, 그러면은 저 함포의 사정거리인 100km 이내까지 만약에 이제 지금 중국하고 남사군도에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미국 오면 우리 한번 붙어보자라고 만약에 됐을 때 지금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 대한민국이든 예. 미사일을 여격할 수 있는 그런 여격 미사일들을 많이 개발해 놨어요. 예. 그런데 이 주말트처럼 함포로 만약에 가서 공격을 해버리면 포탄을 여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포탄 뭐 한 수십 발 맞아버리면은
중국제 이지스함이라 하더라도 침몰될 수밖에 없어요. 아. 또 항공모함이라 하더라도 항공모함 갑판에다가 포탄 몇 발 맞아버리면 비행기 이륙을 못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네. 이지스 구축함이 뭐 쏘는 게 뭐 레일건인가요? 뭐 굉장히 강력한 포가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AGS라고 하는 재래식 함포를 만들었는데 예. 2018년까지 레일건이라는 함포를 만들어요. 오, 그게 뭐냐면은 예. 전기 자기장을 이용한 건데 예. 우리 이를테면 양극과 음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석이 붙으려면 양극, 음극을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 붙어 있는데 같이 양극을 해놓으면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자기장의 극성을 이용해서 같이 순식간에 갑자기 양극을 서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포탄이 딱 있다가 포탄의 뒷면이 양극이고 밀어내는 부분도 양극으로 갑자기 베려버리면 튕겨 나가겠죠. 예. 그렇게 해서 사정거리 한 150km 이상의 포탄을 만드는 건데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니까 더 관통력이 세지죠. 그래서 또 이 그 전기를 생산하는데 한 1달러밖에 안 든대요. 그래서 이런 그 신무기를 미국이 저 주말트에다가 2018년도에 갖다 붙인답니다. 대표님, 근데 저 보니까 우리도 한 대 갖고 싶은데요? 얼마쯤 합니까? 저런 배 한 대? 저 배가 한 4조 원 정도 한다. 배 한 척이 4조예요? 배 한 대가 4조 원 정도 하는데 아, 미국이 애초에 저걸 예. 한 20척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이제 그 분주하는 과정인데 네. 4조, 4조, 5조. 4조 원이나 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냉전 시대에 소련하고 경쟁하려고 만들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소련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새 척으로 그냥 축소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부상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다시 확장될까? 그것은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런 배, 주말터 같은 강력한 배가 남사군도에 3대, 4대 더 파견된다. 그럼 압도적 전력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까? 중국은 뭐 바다에서 미국하고 어떻게 경쟁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말트의 이지스 성능을 해결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 레이더를 개발할 때까지는 생각을 접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군사력입니다. 저는 배 우리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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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졌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된 박모 할머니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 임박한 상황이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충격이 올지 예상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병유 월간풍을 대표 김태현 변호사, 송태영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네. 저희가 오늘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너무 궁금해서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농약 사이다. 판결이 났네요. 그렇죠. 무기징역 선고됐죠. 그러니까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판결이 무기징역의 판결을 낸 것이고 재판부도 그 판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 이제 1심의 결론은 무기징역 선고되는 걸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 측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과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항소심, 네.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처음에 굉장히 논란이 많지 네. 않았습니까? 이게 정황 증거뿐이다. 네. 목격자도 없고 할머니의 자백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유죄가 날 것인가 논란이 많았는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니까요. 만장일치.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정황 증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직접적인 증거들, 할머니의 자백은 당연히 없었던 거고, 할머니가 거기에 농약을 탄 것을 본 목격자도 없고, 그 다음에 할머니 집에서 발견됐던 농약병에 할머니 지문이 묻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들의 직접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파고 들었던 건데, 정황 증거가 너무 많았던 것이 애초에 뭐 수사 과정에서도 밝혀졌듯이 할머니 몸이라든지 전동일체나 지팡이 같은 곳들에 굉장히 많은 이제 농약이 묻어 있었고, 어쨌든 예. 농약병도 할머니 집에서 발견됐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미 보도가 됐던 것인데, 이번 한 5일간의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것들이 뭐냐면요. 예. 할머니가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그 사람들 입을 다 닦아주고, 이렇게 내가 그 거품 물고 쓰러진 거를 막 도와줬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검찰이 첫날 뭘 제시했냐면,
걸레랑 휴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 걸레랑 휴지가 뭐냐면 그 할머니가 그 바닥에 있던 어떤 토사물이나 그런 것들 닦았다고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토사물을 닦았다고 하면 사실은 그 피해자들 DNA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걸레랑 휴지에서 피해자들의 DNA 나오지 않고 농약만 검출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할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또 하나 이제 마을 의장이 굉장히 재밌는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이 좀 결정적이었다고 보여요. 예. 마을 의장 증언은 뭐였냐면 사고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회관에 갔다. 예. 가서 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할머니가 안에 문을 못 열게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안 열려 문을 확 여니까 할머니가 같이 끌려 나왔다는 거죠. 예. 네. 그건 할머니가 뭔가를 은폐하려고 그랬다는 중요한 정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할머니 또 하나의 증언은 야 내가 그 사람들 왜 신고를 안 하고 맨 처음에 신고를 한 명만 했거든요. 예. 나머지 사람은 신고 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자는 줄 알고 있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예. 근데 마을의장 증언은 전혀 달랐어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잤다라고 하면 베개를 베고 있었을 텐데 베개도 벤 흔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할머니 어떤 변명들이 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배심원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 그러니까 만장일치의 어떤 유죄 그리고 유죄인 이상 피해자가 일단 2명입니다. 2명이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셨죠. 4명은 돌아가실 뻔했지 않습니까? 그럼 살인이 2명, 그다음에 살인 미수가 4명 이렇게 되면 유죄가 선고된 이상 무기징역은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네. 지금 뭐 웃으실 일이 아니라 저 평화로웠던 시골 마을 공동체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럼요. 제가 이 김천 출신이에요. 김천도 예. 같은 생활권인데, 그 옛날에 그 양반촌 아닙니까? 경상도의 경주와 상주가 양반촌인데, 여든이 넘은 할머니께서 고수도 몇 번 하다가 마을에 이렇게 농약으로 살인하는 거 우리가 보더라도 정황경장이 이게 맞아요. 여복하고 지금 저 배심원이 100% 전원일치를 유죄 선고했겠어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저 단정적은 아닙니다만 할머니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이게 사건 가지고 이제 뭐 김 변호사가 말씀하십니다만 80살 먹은 할머니가 같은 마을의 저거를 고수업 때문에 가지고 농약을 죽였다.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전통사회 기반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려. 예. 젊은이들한테 지금 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혹시 변호사 나오셨을까? 제가 그게 궁금한데 직접 농약 탔다 이게 증거가 없다고 해서 만약에 예. 저 할머니가 예. 범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 예. 그런데도 지금 재판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품 물고 쓰러져 있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방치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 할머니가 범인이 아니다. 예. 농약을 타진 않았는데 예.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할머니를 보면서 예. 자기가 타진 않았어요. 예. 좀 뭐 미웠던지 어쨌든 간에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예. 그것도 죄가 됩니까?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쓰러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뭐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제 사마리아라는 나라 보면 거기는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 구조해주지 않으면 다 이제 처벌했었거든요. 고대. 예. 근데 현대 사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쓰러져서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도덕적 비난은 가할 수 있겠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만 그 쓰러져 있는데 내가 어떤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유기치사라든지 유기죄라든지 그런 어떤 책임을 떠안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딱 열고 들어가 봤더니 할머니들이 지금 쓰러져 계시네. 아 근데 신고 아까 하나 귀찮아 안 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뭐 네. 도덕적 비난.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럼 길거리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피 흘리며 쓰러지는 사람 보면서 그래 네. 하고 그냥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비난은 가해지겠지만 법적인 비난은 가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범행 동기 부분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같이 뭐 고스톱 같은 걸 치다가 그것 때문에 싸웠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살해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 가족들은 항소하겠다, 억울하다 이런 네.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피고인 가족들은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할머니가 일단은 본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끝까지 억울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 피고인의 가족들은 당연히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번 보니까 뭐 예. 물고 판사 검사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예. 비난을 하고 그냥 난리를 쳤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피고인 가족들이나 피고인들은 그럴 거예요. 어차피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항소심은 배심 제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어떤 재판부 3명이서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변론을 하게 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겠죠. 예, 하나 더 네. 물어보겠습니다. 배심원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1심 판결도 결국 판사가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배심 재판이 미국이랑 좀 다릅니다. 미국은 예. 배심 재판들의 결론이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는데 한국은 우리나라에서는 권고적 효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즉
웬만하면 배심원의 판결을 그대로 해라. 다만 배심원의 판결이 정말 법리에 맞지 않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 판사가 그걸 따르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에 따르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좀 여론이 지켜보고 있는 예. 이번 중요한 재판에서 배심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는 건 재판부는 어느 정도 유죄의 심정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더 네.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말씀하기 곤란하신가요? 제가 봤을 때도 유죄가 맞는 것 같아요. 아, 본인 네. 보시기에 왜냐하면 유죄가 맞는 것 같다? 정황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사의 어떤 결과만 우리가 보도된 걸 봤을 때는 유죄 쪽에 심증이 가지만 그래도 형사소송법 대원칙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5일 동안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증인들의 증언이나 검찰에서 새롭게 제시했던 증거들을 제가 보니까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죄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에 지금 용의자가 한국인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일본 극우 단체가 이 한국 공관에, 일본에 있는 한국 공관에 배설물을 투척을 했다고 하네요. 예. 아이고, 한일 간에 참, 이건 네. 참, 이게 될 일이 아닌데. 그 보복이라고 예, 봐야 예, 되는 예. 거예요.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국민이나 네티즌 사이에서 분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예. 아마 이런 배경에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베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국제 관계를 갖다 국내 정치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특별히 한일 관계에 예민한 갈등 관계를 갖다가 활용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번 사건이 대단히 석연치 않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또 혐한 그 활동을 하고 극우 단체가 득세를 하고 이런 일련의 극우 단체가 하고 있는 시리즈 이런 네. 것들이 쭉 이어지고 하니까 이건 뭔가 기획된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일본의 수준을 갖다가 지금 좀 질타하면서 분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우리가 아직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네. 않았지만 네. 뭐 민간인끼리 서로 던지고 뭐 예. 하고 이게 참 이게 한일 관계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말이 아니죠, 이게. 그리고 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조금 뭐 혐의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일본 언론에서 실명을 공개하고 이것도 굉장히 말이 안 돼. 이것도 뭐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개입 안 했다고 하지만은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 속이 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한일 관계 입장으로 보면은 백해무익이에요, 이거. 예.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단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혐의로 보더라도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걸 사후 수습하는데도 감정적인 관계로 이걸 좀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덮어가지고 좀 조용히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한국인 용의자가 일본에서 체포가 됐는데 이 용의자의 행적도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아니, 않아요. 뭐 일본에 네. 갔다가 이 사람이 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러게요. 다시 다시, 일본으로 또 들어가면서 네. 그 폭발물 재료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뭐 기획 출국설 뭐 이런 음모들도 있다는 거 예.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모론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모론을 짜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허술하게 짜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너무나 허술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뭐 기획 출국 음모론 이런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예. 본인의 개인적인 우발적인 행동인 것 같은데 글쎄요 참 짐작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잡힐 수도 모르는 어떤 위기에 어떻게 보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마 이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갔다 하더라도 아요. 슬쩍 가서 어떤 내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오면 된다. 왜냐하면 왕복 비행기표를 끊었거든요. 예. 아마도 내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도 안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치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진범인지 아닌지는 좀 지나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어떤 용의자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 뭔가 사람이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아마 기획성이나 시나리오 연결고리라 하면 어떤 말씀이시죠? 네. 이분이 특별하게 이게 그 동기나 이 과정상에서 합리적으로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연찮다는 거죠. 예. 그 석연찮음의 배경이 뭔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국내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 다음에 그렇죠. 일본 정부나 또는 언론에서 다뤄야 될 문제를 미리 언론에서 크게 다루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한국, 일본 서로 워낙 미워하니까요. 아니, 이제 예. 글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은 사람 문제의식을 가는 겁니다. 일본 지금 극우단체가 이게 사건이 확대되고 계속 연속으로 보도되기를 굉장히 즐기고 있잖아요. 즐기고 있다. 국내 언론에서 이걸 너무 속보로 저렇게 일본의 그 과잉 보도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지 말았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혹시 네. 일본 국어단체는 지금 즐기고 앉았거든, 지금. 이제 이건 어떻습니까? 일본 극우단체로 보이는 혐한 단체가 혐한 단체가. 배설물을 갖다 우리나라 총 영상관에 던졌습니다.
저 일본 사람들이 제대로 안 잡는 거 아닙니까? 제트팬가 아주 그 나쁜 단체던데. 예.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 거예요. 맨 처음에는 폭발물 처리반 출동해가지고 폭발물인 줄 알고 갔다가 봤더니 이제 배설물이 아니었습니까? 네. 예. 근데 이게 죄로 굳이 말하자고 하면 폭행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일본의 형법도 우리나라 형법을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법이 기본적으로 일본 형법을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예. 이게 폭발물이라고 하면 사실은 일종의 테러죠. 뭐 테러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이게 배설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처벌하자면 폭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강한 처벌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이거 저는 저 사람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뭐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다가 그냥 뭐 배설물을 던지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일본 사회에 내에서 혐한 분위기를 더 띄우고 그런 겁니까? 이게 처벌이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지. 처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어떤 혐한 단체들한테 어떤 불씨를 우리가 줬다는 거고 예. 일본의 어떤 우익들에 대해서 준동할 수 있는 우리가 토대를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줘 버린 거기 때문에 예. 한일 관계가 가뜩이나 지금 수교에 제일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앞으로도 좋아지기는커녕 민간에서부터 이렇게 한일 관계가 틀어질 그런 위기에 온 거기 때문에 글쎄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푸실지 아마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가장 큰 숙제들 중에 하나가 이 한일 관계 부분 아닐까 싶어요. 예. 네. 자,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정치권 예.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모든 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문제가 바로 이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의 그 대표의 탈당 그렇죠. 설이 예, 아니겠나 예, 예.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탈당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데요. 이 안 전 대표 비서실장 출신인 문병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뭐 지금 기류는 탈당 쪽 기류이긴 한데요.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달리 선택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아마 입장을 다르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세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또 안철수 의원이 나가려다가 주저앉아서 문 대표하고 잘해보자고 하면 안철수 의원 정치 생명 끝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 왜 이게 저기 타협과 이게 양보가 안 되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되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건 본질적으로다가 그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 간의 대권 전쟁입니다. 대권 전쟁이다. 예, 조급한 대권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서로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평행선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을 제소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소, 예. 이번에 친노 세력을 더 확대해가지고 그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2017년도 대권을 다시 한번 나오겠다는 생각이고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는 내 차례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내 그 최악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도 사실 저 혁신 전당대회나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야권의 그 전통적인 해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네. 혁신전대의 내용을 뜯어보면 문재인 대표 책임지고서 물러나고 나한테 기회를 달라는 것이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퇴하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예.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새정년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일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내일까지라도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잔류할 테고 아니면 탈당할 것이고 그래서 추후를 갖다가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파라미터가 아니가 생각됩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탈당 갔습니까? 예. 아니 뭐 현재로서는 탈당 안 해가지고도 수습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문철수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인 입장을 설명하시려면 그렇게 이제 불가피하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국민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 입장에서 뭐 중요합니까? 국민 입장이 중요하지 뭐예요? 지금 임시국회를 개회해가지고 국민이나 정부가 경제 입법을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고 있는데 당내 상하장이 뭡니까? 문재인 대표가 지긋지긋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국민 입장이 볼때 지긋지긋해. 이거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말이야 매일 뭐 1일 연속곡도 아니고 말이야 매일이야 매일. 그 지긋지긋한 상황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입장입니다. 안철수 의원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보면 탈당 안 하고는 또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다시 문철수 의원하고 제휴해가지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펴달라고 그래. 말이 안 돼요. 뭐 이미 난 거의 결론이 났다고 제 눈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나갑니다. 탈당을 합니다. 탈당을 하면 또 나름 세도 규합을 하고 새로운 제2야당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신당 만드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1차로는 이제 새정치 혁신에 관심 있고 그동안에
혁신활동을 해온 의원들이 참여할 거고요. 아무래도 뭐 5명에서 10명 사이 될 걸로 봅니다. 2차, 3차에서 많이 이제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 대표께서 탈당하면 저는 탈당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당하십니다. 이제 곧 하시는데 네. 문재인 대표가 없는 척은 하려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안 전 대표의 탈당을 직접 언급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혁신전당대회를 통해서 혁신의 힘을 모으자, 그렇게도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또 많은 의원들이 중재 의견으로 내놓는 것처럼 그냥 두 사람이 함께 손잡고 힘을 합쳐서 혁신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 더 이렇게 실효성 있고 가능성이 높은 방안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내용은 어찌됐건 안철수 의원의 제안을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야당의 속성상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했다가 다시 천정배 신당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또 합당하고 이걸 몇 번 되풀이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긋지긋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당 역할은 수로 보면 꼼수 같기도 하고 얌수 같기도 해. 이게 좀 정정당당하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 저 얘기는 안철수 의원 나가지 말라는 겁니까?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안철수 전 대표 나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제가 보기에는 나가라. 지금 그 야권의 그 분열에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좀 일정 부분 갖다가 전가시키는 그런 일종의 제스처 수준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는 지금까지 친노에 의한 친노를 위한 정치를 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했고 2017년도 대권을 위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의 본질이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소통도 안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이 없고 책임이 없는 그런 행태가 계속됐기 때문에 그 야권의 잠재 지지마저도 다 지금 다 까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같이 하자고 하는데 실제로는 나가라는 얘기다라고 했습니다. 네, 문 대표 지금 오전에 마지막까지 이 안철수 전 대표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양측이 만나서 극적인 막판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전혀 없진 않을 거예요. 지금 8시 반에 긴급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또 속보가 또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밤이 야당의 운명을 가려서 굉장히 긴 밤이 될 건데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안철수 의원이 워낙 강경하고 문재인 대표의 어떤 저런 제안들의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탈당의 가능성이 큰 건 사실이죠. 근데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봐야 될 것이다. 왜냐? 이게 탈당을 했을 때 양측의 데미지가 너무 크거든요. 물론 탈당한 다음에 제3당에 출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선거연대라든지 후보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다시 새누리당과 1대1 총선에서 1대1 구도가 잡힐 뭐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만약에 안철수라는 세력이 탈당해서 또 하나의 야권이 분열된다는 거는 총선판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불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아마 문재인 대표로서 막고 싶을 겁니다. 또 하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연 내가 지금 나가서 신당을 만든 다음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아마 퀘스천 마크 달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에 들어올 때만 해도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20%에서 30% 정도 됐었거든요. 바람이 있었습니다. 실체는 모르겠지만 뭔가 뜬구름 같은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죠? 다 꺼진 상태거든요. 과연 본인이 지금 신당을 만들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양측이 예를 들면 그 중진 의원들이 제기한 어떤 문재인 대표 사퇴 후에 문안 공동 비대위 체제 이런 정도의 중지 안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많지는 않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뭐 오늘 저녁에 갑자기 사퇴할 일도 없지만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은데요. 나대로 선생님은 우리 철수님, 안철수님 생각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철수 생각 좋습니다. 의견 1988, 1988이 아마 3당 체제, 야당 2당, 평민당, 통일민주당 시절 같은데요. 그의 총선서 호남을 석권을 했습니다.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을 석권을 해서 제1야당 된 평민당 추억. 어떻습니까? 나대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안철수 의원은 밖에 나가서 이리저리 해서 당을 호남 규합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웃도는 제1야당이 되는 것도 꿈꾸고 있다?
꿈은 현실- 꿀수 있겠지. 현실적으로 네. 지금 다 안철수 의원이 사실 진퇴양난이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네. 지금 의석수가 수도권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호남 가지고 지금 이 제1 야당이 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당선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된다면은 탈당이나 분당은 사실상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고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꼭 호남 정당보다는 적어도 중간층한테 예. 어필하는 제3당의 그런 길을 걸을 생각을 갖지 않겠나? 그것이 결국은 대선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뻔히 예상이 되는 이런저런 다양한 세력을 규합해서 거기서 뭔가 수작 노릇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신당 만들지 않고 그냥 혼자서 야권 재편과 개혁을 주장하면서 독야청청 혼자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몸값을 더 불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종 라운드가 하나 있습니다. 야권 전체에 대한 그 통합이나 연대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도권을 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안 되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은퇴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나 이제 강철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강철수, 예.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 분당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YS나 DJ가 분당하고 재창당하고 분당하고 재탕당 해가지고 집권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야당이 그게 환상이 있는 겁니다. 야당에서 분당하고 탈당하고 해가지고 고통을 앓는 것이 이게 결국 정치적인 자산을 축적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민주당에서 지금 새 정치를 빼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탈당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한테 혁신 제안한 거는 우리가 볼 때는 다 옳은 말이에요. 부정부패 혐의 인사한 말이야. 공천에서 탈락하고 그게 틀린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안 들어주니까 이제 강철수라고 여기까지 아는데 지금 오늘 저녁에 임시 전당대회 해가지고 다시 합당을 해? 강철수 아니지. 내가 볼 때는 탈당을 해가지고 자기 라인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복당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처음으로 올 들어서 전국적인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 지지율 10%를 돌파를 했습니다. 안철수보다는 강철수가 더 잘 먹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하게 했다가 혼난 분이 계십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바실러스 균,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균, 이거 의사 선생님인데 유산균, 바실러스 균은 몸에 좋은 균이고. 네, 좋은 균이죠. 예, 원장님 궁금해요? 뭐가 궁금할까요? 알 것 같아요, 저는. 알 것 같시죠? 균자 들어간 사람 한 사람. 예. 무슨 균이에요? 한상균은 어떤 균인지. 예. 안말 나대로 선생님께서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네, 머리가.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셨네요. 이번 사태로요, 좋은 교훈 하나 얻은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민주노총 실체를 봤죠. 실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해도 물론 그 23일간의 어떤 그런 투쟁이랑 11월 14일 있었던 시위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은 손실을 안겨줬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노총의 어떤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그걸 우리 건전한 시민들이 보고 깨달았다는데 거기서 저는 의의를 찾고 싶어요. 예,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민노총 과거부터 쭉 지켜볼 사람이거나 노동개혁에도 참여했던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민노총이 왜 제일 힘이 있느냐? 돈입니다. 민노총의 그 조직은 노조는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몇백 개밖에 안 되지만 돈은 노동운동단체에 있는 전체 아마 7, 80% 될 겁니다. 예, 이게 파워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부 대기업 사업장의 노조가 거기거든. 예. 현대자동차를 필요해서. 시위하지 말라고 돈을 뺏을 수도 없는데. 그런지 물론 이제 문제는 그게 있다 이거지. 그게 내가 좋다 나쁘다는 것보다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민노총을 끼우고 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조직과 돈과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게 배척하기에는 너무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대변해야 될 사람들은 비정규직입니다. 근데 비정규직인데 지금 귀족노조 민노총을 감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위기인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거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노동운동도 좀 달라진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동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